누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 불렀어요? 비켜보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의사라고요?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단어였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 중순 서울역 광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출근길 사람들은 모두 목도리를 바짝 끌어올린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역 앞 계단 옆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릎 위에는 너덜너덜한 담요를 덮은 채로 말이죠. 제 앞에 놓인 종이컵에는 동전 몇 개가 달그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하이힐 소리. 그 소리들은 제 앞을 지나치면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동전을 던져주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조차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일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 청년이 제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명품 구두, 깔끔한 코트, 서류 가방을 든 손. 아, 또 무시하려나. 그런데 그 청년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종이컵에 넣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추운데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심장?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0년간 잊고 살았던 본능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그 순간 폭발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청년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 저는 벌떡 일어나 그를 받쳐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그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있었습니다. 경동맥 확인. 맥박이 약하다. 아주 약해. 비켜주세요. 공간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저한테 명령하는 걸까요? 아, 제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의사 박인수의 목소리.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 중앙에 손바닥을 겹쳐 올렸습니다. 압박 지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흉골 아래 13지점, 깊이는 5cm, 속도는 분당 100-120회.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면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갈비뼈의 탄력,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듯한 압박의 리듬.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노숙자가 뭐 하는 거야? 심폐소생술인가? 어디서 배웠대? 30번. 이제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고 인공호흡 2번. 제 입술이 청년의 입에 닿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으악, 더럽게! 노숙자가 사람한테 입을 대! 더럽다고요? 그 말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과장! 환자 사망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조작해. 의료사고로 만들어. 박인수 저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다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30초? 1분? 아니면 영원처럼 느껴진 3분? 청년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침 소리와 함께 청년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다. 호흡이 돌아왔다. 살았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 명을 살려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밀쳐내고 청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누가 응급처치하셨어요? 한 구조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노숙자요. 구조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해야 할까요? 제가 의사였다고? 20년 전까지는? 아니,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냥 TV에서 본 거. 그리고 돌아서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구조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종이컵은 그대로였고 담요도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아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떨림은 멈췄지만 손끝에는 아직도 그 청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렸어. 이번엔 살렸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왜 도망친 걸까요? 비닐봉지를 뒤적이다가 저는 그것을 만졌습니다. 맨 밑바닥에 숨겨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 낡은 청진기. 고무관은 딱딱하게 굳었고 금속 부분은 녹이 슬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손에 익숙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박인수 씨, 당신은 이제 의사가 아니야. 재판장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의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청진기를 다시 비닐봉지 속 깊숙이 밀어넣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뭔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20년간 묻어뒀던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구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명함을 들고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구석진 벤치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밤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그 청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던 그 순간의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건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다른 얼굴. 20년 전 그날의 그 얼굴. 박 과장님, 환자 보호자가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알았어요. 환자 상태는 선천성 심장병 말기입니다. 수술 성공률이 낫다는 거 나도 알아요. 수술실 밖에서는 최한석 의원이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해.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의학은 권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8시간의 수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수술복. 맥박 떨어집니다. 80, 60, 40.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 반응 없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도이의 손은 절대 떨려선 안 되는데. 심실세동. 제세동기 준비. 그일. 환자의 몸이 전기 충격에 들썩였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었습니다. 비. 그 길고 긴 소리. 사망 시각 오후 11시 47분. 저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언이었죠. 눈을 떴습니다. 대합실 천장이 보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의료 사고다. 박인수 저놈이 내 아들을 죽였어. 아니에요. 의원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워낙 닥쳐. 변명하지 마.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는 돈을 받은 의료진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박 과장이 수술 중 실수를 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환자 상태를 오판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인수에게 의사면허 영구 박탈을 선고한다. 그날 아내는 법정 밖에서 울고 있었고 딸 서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우는 거 다 아빠 때문이야. 3개월 후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 미안해.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71세 노숙자의 얼굴. 주름투성이, 핏기 없는 피부, 텁수룩한 수염. 이게 바로 명예 박인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살렸어.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정체를 알아본다면, 만약 그 청년이 저를 찾아온다면, 만약 최한석이 알게 된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이 익숙한 구석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짐을 챙기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익숙한 구두 소리.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살린 바로 그 청년. 정장 차림은 그대로인데 얼굴색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선생님? 제 손에 든 비닐봉지가 떨렸습니다. 저기,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제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 맞으시죠? 청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하시더군요.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뛰어야 한다. 하지만 제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청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변호사 강민호. 변호사라고요? 은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박인수 선생님, 맞으시죠?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본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병원 CCTV에 할아버지 얼굴이 찍혔습니다. 안면 인식으로 검색했더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건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조작? 누군가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냥 노숙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닐봉지를 끌어안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게 제 일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손, 그 판단력, 그 침착함, 그건 절대 끝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전 그저 한 명만 더 살리고 싶었어요. 단 한 명만. 그리고 살리셨지 않습니까? 저를.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살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저는 그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이번엔 진실과 맞서기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입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심장 박동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다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절대. 눈을 떴을 때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최한석이 이미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묻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요. 민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대형 로펌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오래된 건물 3층에 자리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과 정리된 서류들을 보니 이 청년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민호가 의자를 권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낡은 옷에서 나는 냄새가 이 깨끗한 공간을 더럽힐 것 같았거든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민호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고 민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수 의료사고 사건 마이너스 2005년. 20년 전 제 인생을 무너뜨린 그 사건의 기록들이었습니다. 3일 동안 법원 기록보관소에서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재판 기록, 증인 진술서, 의료 감정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한 장의 문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부검 결과 보고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부검 결과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사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심장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검 사진을 보면 민호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부검 사진이 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에 파열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제 수술 실수로 심장이 파열됐다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봉합 부위도 멀쩡하고. 바로 그겁니다.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부검 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조작? 또 그 단어. 하지만 누가? 왜? 최한석. 그가 그랬을까요? 확실합니다. 당시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병원 이사진과도 연결되어 있었고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던 의료진 명단입니다. 총 5명. 명단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 거짓 증언을 하던 그 표정들.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변호사 일을 하고 밤에는 저와 함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역 벤치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사무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주무세요. 조사하다 보면 늦을 때가 많으니까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민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영호. 당시 집도의였던 저와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민호가 그의 현재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 찾아가시겠습니까? 가야죠. 반드시. 다음 날 우리는 KTX를 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타보는 기차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서현이 데리고 부산 여행 갈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었죠. 바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요. 다음 주에 가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있었고 그 수술이 모든 걸 앗아갔으니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부산 해운대 김영호의 병원은 해변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영호 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접수실 간호사가 우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환자분이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김용호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민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시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잠깐만 뵙겠습니다.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김영호가 나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에게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 선생.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수술실에 섰던 동료, 그리고 저를 배신했던 사람. 무슨 일로? 어떻게? 진실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민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재판에서 왜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김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진료실에서.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김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한석 그자가 가족을 협박했어요. 증언 안 하면 제 아내와 딸을. 김영호가 울먹였습니다. 돈도 줬어요. 5천만 원. 그 돈으로 이 병원을 차렸지만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당시 수술은 완벽했어요. 박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민호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잠들고 싶어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KTX 안.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확보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4명을.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서. 민호 변호사님. 네, 선생님. 최한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그 단어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진실은 권력 앞에서 무너졌었죠.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역 앞에서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김영호 원장이 방금 자택에서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문사. 우리가 만나고 불과 4시간 만에.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최한석의 경고. 건드리지 마. 아니면 너희도 죽는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 죽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거예요. 아닙니다. 최한석이 죽인 겁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진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김영호의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산 작은 장례식장, 빈소 앞에는 국화꽃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호가 제 옆에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한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초문 오셨어요? 참 가상하네요. 한 명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변호사 양반? 상대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민호의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흘러갔고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이대로 멈춰야 할까요? 더 이상 누군가 다치기 전에. 선생님, 포기하실 거예요?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민호 변호사님.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아닙니다. 최한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민호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김영호 원장은 헛되이 죽는 겁니다. 그분의 증언은, 그분의 용기는, 그분의 양심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 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선생님 부인도 모두 잊히는 겁니다. 제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아내, 서연이 엄마.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난 알아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밤 11시 민호의 사무실. 우리는 다음 증인을 찾기 위해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민호가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제 딸 박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4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아내를 닮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단어. 서현아. 정말 아빠 맞아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노숙자가 사람 살렸다는 거. 그 사람이 혹시 아빠 아닐까 해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안하다. 서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다고. 아빠를 믿으라고. 엄마가? 유서에 써 있었어요. 제게 남긴 편지에. 그런데 전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아빠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엄마는 믿어.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후회가, 그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진정을 되찾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를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니야, 서연아. 위험해. 내가 다칠 수 있어. 아빠가 20년 동안 혼자 고통받았잖아요. 이젠 제가 함께 할게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교사라고 하셨죠? 혹시 의학 지식이 있으신가요? 의대생이었어요. 3학년까지 다녔다가 그 일 때문에 그만뒀죠.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의료 기록을 분석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요. 새로운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최한석이 서연이까지 노릴지도 모른다는 것.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당시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 중 한 명, 이혜진 씨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네,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증언할 게 있다고.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함정이었을까요? 김영호의 죽음 이후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민호 변호사님, 조심해야 해요. 혹시 최한석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합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셋이서 가면 더 안전할 거예요. 아니, 안 돼.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빠,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결국 우리 셋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혜진을 만나기 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죽음에 덫일까요? 밤하늘에는 달이 차오르고 있었고 우리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이혜진이 지정한 장소는 한강 둔치였습니다. 굿이 인적이 드문 강변 산책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요? 서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외진 것 같은데. 민호도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녹음기 준비하시고요. 저는 가방 속 낡은 청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마치 부적처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얼굴은 수척하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혜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박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선생님.
제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 돈을 받았어요. 최한석 그자에게서 5천만 원. 그리고 협박도 당했죠. 제 아들이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증언 안 하면 아들을. 민호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연락하신 겁니까? 이혜진이 가방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최한석이 보낸 거예요. 어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추가로 1억을.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발 잊혀주세요. 이 일 그냥 묻어주세요.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순간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증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잊으라고 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말하려는 순간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거짓 증언 때문에 우리 아빠는 20년을 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돈으로 양심을 산다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혜진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전 제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최한석에게 협박당한 또 하나의 희생자. 민호가 돈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혜진이 비틀거리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 양심도 한계가 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민호가 황급히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20년 전 수술 당일 녹음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녹음이요? 네. 전 그날 수술실에서 모든 걸 녹음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게 증거가 될 줄은. 이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후 의료진들을 모아놓고 돈을 나눠주며 거짓 증언하라고 했죠. 전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닙니다. 민호가 USB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차 안. 우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순간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이 신장 기능 30% 미만입니다. 수술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수술이 진행되는 소리, 기계음, 의료진들의 대화, 그리고 맥박 떨어집니다. 제세 동기! 반응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살려야 해! 반드시!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 후 복도에서 최한석의 목소리.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박인수, 넌 끝이야!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닥쳐! 이건 의료사고야! 박인수 저놈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수술은 문제없이. 문제없이? 그럼 왜 내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 여러분, 최한석의 차가운 목소리. 여기 5천만 원씩 있습니다.
재판에서 박인수의 실수를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거짓 증언 아닙니까? 거짓. 내 아들 죽인 게 거짓이야. 증언 안 하면 여러분 경력도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돈봉투 건네는 소리. 침묵. 그리고 한 명씩 돈을 받는 소리. 녹음이 끝났습니다. 차 안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울고 있었고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짊어졌던 죄책감, 아내의 죽음, 딸과의 단절, 거리에서의 삶,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민호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재심 청구합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최한석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민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 저음의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 강민호 변호사님,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찾으셨나 보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혜진을 만난 것도, USB를 받은 것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고합니다. 그 USB는 법정에 제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한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당신들 모두 곧 사라질 테니까요. 이혜진처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가 급히 이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한강변에서 50대 여성 투신. 현장에서 사망 확인.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혜진이 죽었습니다. USB를 건네주고 불과 30분 만에 선생님, 서연 씨, 당장 안전한 곳으로. 민호가 시동을 걸려는 순간 뒷 유리창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고 차 밖에서 여러 명의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려. USB 내놔.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호가 USB를 꼭 쥐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검은 SUV들이 쫓아왔습니다. 강변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고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추격차들. 꽉 잡으세요. 민호가 급커브를 돌았고 우리는 골목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USB만이 우리의 생명줄이었고 최한석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밤의 서울거리는 어둠 속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손에 쥔 이상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살아남아서 민호의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검은 SUV가 바짝 따라붙었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쾅! 앞에서 또 다른 차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미끄러지며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귀에서는 B-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현아! 서현아! 제가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딸, 정신 차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수술실에서처럼. 아니, 더 심하게. 서연 씨! 민호도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검은 SUV가 우리 차를 에워쌌습니다.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은 깡패 그 자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USB 내놔. 그럼 병원은 보내줄게. 민호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안 돼. 이건 한 남자가 차 문을 억지로 열고 민호를 끌어냈습니다. 이 새끼가 말을 안 듣네? 주먹이 민호의 얼굴에 날아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다른 남자가 저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딸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USB 먼저. 그럼 구급차 불러줄게. 민호가 피 흘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이건 못 줘. 또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쓰러졌고 한 남자가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 USB. 그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의 진실이 담긴 그것. 안 돼. 저는 달려들었지만 71세 노인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자가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그가 서연이가 있는 차를 가리켰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딸을 병원에. 리더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USB 확보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최한석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지시다. 너희 둘, 우리 따라와. 서현이는요? 제발. 구급차 불렀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검은 차에 실렸고 서연이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모습, 피 흘리며 쓰러진 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폐건물 같은 곳. 끌려 내려진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축축한 공기, 멀리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 의자에 묶였습니다. 민호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민호 변호사님. 제가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한석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 나이를 먹었지만 그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인수, 오랜만이지? 그가 제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여전히 고집이 세구만. 20년을 거리에서 살면서도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 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잖아. 제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건 나도 의료진도 아니야. 당신의 욕심이 죽인 거야. 최한석이 웃었습니다. 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욕심. 내 아들 살리려는 게 욕심이야? 수술 못 한다고. 여러 의사가 말렸잖아. 심장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닥쳐! 최한석이 소리쳤습니다. 난 국회의원이었어. 내 아들은 죽어선 안 됐어. 그의 눈에서 광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였어. 내 무능함이, 내 실수가. 실수는 없었어. 녹음 파일이 증명해. 녹음. 최한석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그가 USB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USB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혜진의 희생도 우리의 도주도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최한석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중환자실 사진. 내 딸 서연이지.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어. 살았어요. 정말. 응급처치는 받았지. 하지만 최한석이 비웃었습니다.
계속 대들면 중환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협박이었습니다. 딸의 생명으로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위험하고 민호는 의식불명이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최한석이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자. 내가 모든 걸 포기한다고 서약 썼으면 딸은 안전할 거야. 그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최한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재심 청구를 포기한다고. 종이를 보는 순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진실을 포기하지 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딸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서명하면 정말 딸은 무사한 거죠? 약속하지. 최한석이 펜을 건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버텼는데, 진실이 눈앞까지 왔는데, 하지만 딸을. 아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명.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이가 선생님. 민호가 피 흘리는 입술로 웃었습니다. USB 복사본 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최한석도 얼어붙었습니다. 제 노트북, 회사 컴퓨터, 자동 연동.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최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민호 변호사님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최한석. 최한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들을 당장! 하지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최한석이 당황했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한석, 당신을 감금, 협박,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한 형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현 씨가 의식 돌아와서 신고했습니다. 서연이, 딸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서연이의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에는 민호가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현이는 괜찮습니다. 옆방에서 쉬고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USB 복사본. 정말 있어요? 물론입니다. 증거는 항상 2중, 3중으로 백업하는 게 변호사의 기본이죠. 그럼 재심은? 3일 후 공판 예정입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은 희망.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는 침대에서 내려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아빠, 이제 다 끝날 거죠?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20년의 누명을 벗는 것. 3일 후 우리는 법정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 재심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년 만에 다시 서는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깨끗이 면도를 하고 민호가 마련해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71세 노인이 아니라 의사 박인수가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끝내야죠.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아버지에 대한 자랑으로 빛났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의료진들, 그리고 최한석.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손, 초췌한 얼굴. 3일 전 지하실에서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최한석 강요 위증교사,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고 박인수는 20년 전 의료사고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20년 전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의 웅성거림,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최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분석 결과입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녹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증인석을 가리켰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박정희 씨. 6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김영우와 함께 일했던 마취과 간호사였습니다. 김영우가 죽은 후 용기를 내어 나선 것입니다. 선서하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까? 네, 선서합니다. 박정희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최한석을 바라봤습니다. 최한석 의원이 의료진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최한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아들을 죽인 건 박인수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수,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박정희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박인수 선생님은 8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 저희도 가족을 협박당했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박인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한석을 바라봤습니다. 최한석 씨,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저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최한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분노로 바꿨고 그 분노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제 딸도, 의료진들도.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또 다른 비극만 낳으니까요. 당신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으니까요. 최한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2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제가 미쳐 있었소. 아들을 잃고.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박인수에 대한 의료사고 판결을 파기합니다. 쾅! 박인수는 무죄입니다.
무죄. 20년 만에 무죄. 방청석에서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이겼어요. 진실이 이겼어요.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20년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앞으로 계획은? 하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민호와 함께 20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마치 저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저는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수위원. 새로 단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때요? 아빠? 마음에 드세요? 서연이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땄습니다. 이제 제 곁에서 환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저는 간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의사가 되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화려한 병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료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환자 예약이 벌써 20명입니다. 그는 여전히 변호사 일을 하지만 주말마다 이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다들 무료 진료소라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료실로 들어가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청진기. 20년 동안 비닐봉지 속에 숨겨뒀던 그것이 이제는 매일 제 목에 걸립니다. 고무관은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금속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상처의 흔적, 세월의 증거로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는데. 괜찮습니다. 여긴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는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댔습니다.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소리, 희망의 소리. 점심시간. 진료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서연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한 환자분이 그러시던데 TV에서 아빠 봤다고? 그래. 응. 노숙자를 구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존경한다고 하시더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20년을 견뎌냈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내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잖아. 엄마도 지키지 못했고.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최고의 아빠예요. 진실을 지켰잖아요. 양심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일상, 20년 만의 평화. 저녁 진료를 마치고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최한석의 편지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인수 선생님께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을, 제가 저지른 죄를, 그리고 선생님이 겪은 고통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제 아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주셨던 그 모습 잊지 못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제 아들에 대한 가장 좋은 추모일 것입니다. 최한석 올림. 편지를 덮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증오는 저를 파괴할 뿐이니까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어린 서연이, 그리고 젊은 날에 제가 함께 찍은 사진. 여보, 우리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민호였습니다. 네, 정리 중이에요. 그가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무슨? 최한석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회에서 선생님께 명예회복 증서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명예. 한때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민호 변호사님. 네, 선생님.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의 미소요. 딸의 웃음이요. 그리고 청진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소리요. 살아있는 심장 소리.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역 앞을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제 집이었던 그곳, 벤치에는 다른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노숙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언젠가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아침은 온다는 것을, 아무리 긴 터널도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딸도.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서연이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전 다시 의사가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금속 부분. 내일도 이것을 목에 걸고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제가 숨쉬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저는 의사니까요. 박인수, 71세.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 다음 날 아침, 진료소 문을 열자 벌써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아이, 젊은이 모두가 저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요. 그래. 선생님이 잘 봐줄게. 청진기를 아이의 배에 댔습니다.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그리고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소리.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20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빛 속에서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딸과 함께, 환자들과 함께, 그리고 아내의 기억과 함께. 인수위원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였습니다.